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건데 윤 전 대통령 수호를 선택한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보수를 죽이는 윤 세력의 숙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의 내용이 더욱 골마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어 계엄이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법부 판결이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을 계속해 요구받던 장 대표는 도리어 절윤을 주장하는 친한계와 당내 소장파 등을 향해 끊어내야 할 세력이라며 직격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칠고 하나로 모여 있진 않아도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덧셈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당내에선 결국 윤어게인 세력 등 강성 지지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더 큰 뺄셈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직격이라며 절연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고 국민의힘 역할에 집중하자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 대표가 전략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가운데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인재 영입 등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가 살려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동시에 이른바 윤석열 절연을 요구해온 의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라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은 것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 당은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면 제안하라고 일침했습니다. 절연 주장을 분열로 규정한 데 대해 당내 소장파들 사이에선 국민과의 전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고 천명한 것에 공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극우 세력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실 굉장히 무능한 리더십을.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당을 망해먹으려 한다며 지선 포기 발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수습하고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뭉쳐 싸우자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계엄은 국의 결단이란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륜 대신 외연 확장을 말한 날, 윤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지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에 정치 권력을 배척하지 못했다.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소송 절차를 내려놓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입장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면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계엄이 지난 2023년부터 계획됐다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3일 조은석 특검과 부장검사 등 15명이 모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자,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낸 메시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 당을 이끄는 두 사람의 입장은요, 메시지 자체만 보면은요, 정말 상반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선을 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연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장 대표가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 대표 측에 물어보니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인 3심제를 말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려고 했던 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오늘 장 대표의 모습을 보니까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평소 장 대표는요,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주로 매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검은색으로 옷차림을 통일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공평하게 진행해달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장 대표는 판결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담겼다며 재판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장 대표의 메시지가 공개되기 전에 지도부 간에 뭐 엇박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송 원내대표는요, 지도부 갈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그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 이른바 역할 분담이라는 설명입니다. 당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조금 더 중립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민뿐 아니라 당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당대표와는 다르다는 거죠. 왠지 뭔가 좀 수습하는 듯한 모양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당내에서 아예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전 회의를 했는데요. 지도부 전원이 장 대표의 메시지에 모두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오전 7시 40분쯤부터 당과 원내 지도부가 모두 모여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장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죄 추정 같은 표현 그리고 국민 감정과 동떨어지는 내용 등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장 대표의 메시지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 장 대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 편에서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제로 터져나오는 반발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걱정입니다. 민심이 아닌 당심만 챙기는 이 상황대로라면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계엄 1년과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까지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이제 없습니다. 제1야당이 과연 어떻게 이 내용을 수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발끈한 여당은 곧바로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사형만이 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인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철딱선이 없는 판결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 정 대표는 특히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감형 사유로 든 것에 발끈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65세 대목에서 실수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사형만이 답이라는 공세를 이어갔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회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여당이 당장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 사면법 개정안을 올리자 여야는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입니다. 분명히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 여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문은 1,200쪽이 넘습니다. MBN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 12.3 비상계엄 준비 자체가 매우 허술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0여 쪽짜리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판결문에는 계엄일이 왜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 새벽 시간을 건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하자고 거절했습니다. 실제 최재해 전 감사원장 탄핵안은 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발의됐습니다. 계엄치곤 준비가 상당히 허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국회 본관 안에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는 중대한 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엔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 지리를 몰라 건물 안을 무작정 헤매고 다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허술한 계엄이라 해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중형으로 단죄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또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전산실을 점거한 뒤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양심 고백 글을 올리라는 임무까지 부여됐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사직서를 내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도 출마를 하려는 곳인데 당 지도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가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여 만입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 전 대표는 최근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민등록지도 인천 계양구로 옮기며 이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대변인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마를 위해 직을 던진 건데 공교롭게도 송 전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계양을로 출마를 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대변인 등 주로 공보 분야를 맡은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성탄절 때 김 대변인과 함께 계양을에 있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내리했던 지역구인데 송 전 대표가 4년 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넘겼던 곳입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송 전 대표와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대변인을 놓고 민주당이 지역구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네,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13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지난 2014년부터 13년째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설 직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서로 자꾸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모레 시마네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장관급 파견을 공약한 바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 9차 당대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지휘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자평했는데 딸 주혜의 후계 구도가 명확해질지도 주목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북한 당정군 대표와 방청자 등 7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호합니다.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 상당 부분을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에 할애하며 국가지휘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북러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대남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당규약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문에 대체적으로 뭐 조국 통일 민족이라든가 이런 용어 들어갔던 것들을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개막식에 김주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주혜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앞으로 당대회 일정에 김주혜가 참가할지 계승 관련 언급이 나올지 등이 후계 구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이번엔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열흘 안에 핵 포기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해 협상력을 높이는 이른바 코피 작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열흘 안에 핵 포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열흘이면 충분하고 길어야 보름이 한도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타격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주의 시한을 주고 사흘 만에 핵시설을 공습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의 군사시설과 정부 핵심 기관 일부를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1단계 공격에도 이란이 핵포기를 하지 않으면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이미 이란 주변에 대규모 공군과 해군 전력을 배치한 미국은 최신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까지 도착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완전한 병력 배치가 끝납니다. 이란은 어떤 형태의 공격에도 즉각 보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의 끝이 평화로 이어질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시드니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싸우겠냐고 묻더니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는데 가해자들은 주먹질에 발길질도 모자라 망치까지 휘둘렀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편의점 앞, 흰옷을 입은 남성을 향해 누군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어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주먹질을 하고 도로 위에 넘어뜨리더니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피하려는 남성을 따라가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새벽 3시쯤 호주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한국인 남성 3명으로 길을 걷던 중 모르는 남성들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는 처음에는 모두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리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내 친구와 싸울 것이냐고 물었고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백인과 중동계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이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확산되자 부끄럽다, 아시아인 공격을 본 게 여러 번이다 등 호주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호주에서 백인 남성들이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눈이 작다고 욕하며 집단 폭행했고 지난 2020년에도 호주 여성이 한국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 남성은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주택가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골목으로 같이 걸어오던 두 사람. 행인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넘어뜨리고 마구 때리더니 흉기까지 휘두르고 발로 수차례 밟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떨어진 흉기를 주워 그대로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중랑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모습입니다. 나는 아침에 나와 청소를 하거든. 나오다 보니까 뻘게 피가 막 흘려가지고 다 흙을 뿌렸어요. 가해 남성은 범행 뒤 100m를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품 안에 넣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살해까지 결심했던 겁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치솟는 금값에 금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이젠 하다하다 금은밤 사장까지 범행에 나섰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금과 구매 대금을 들고 잠적한 건데 추정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50돈 금팔찌와 30돈 금목걸이를 주문했습니다. 금목걸이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50돈 금팔찌는 약속된 날짜가 지났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1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27일 날 제품을 받기로 했어요. 가게가 또 워낙에 오래된 데고 종로에서 또 유명한 데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고객들이 금과 현금을 들고 사라진 금은방 사장은 본인 소유가 아닌 지인이 가게 일부를 빌려 따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얹어 산 거죠. 지에 따로 일하고 직원이랑 같이 직원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추정되는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고 피해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일하던 남성이 10억 원 상당의 금을 가지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달아난 금은방 사장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경민입니다. 네, 논란이 된 사건 사고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박혜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첫 번째 사건 바로 가볼까요? 차량 유리창 깬 경찰인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유리창을 깨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우선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찰차가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차 지시를 하지만 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가는데요. 신호가 걸리고 나서야 멈춰서지만 경찰관들이 차문을 잡아당겨도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정지 신호가 끝나면 다시 도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창을 깨서라도 검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검거를 위해서 유리창을 깬 상황인 건데 이 차량은 어떻게 도난을 당한 건가요? 피해자의 차량 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흉기로 찌르고 그대로 달아나는 겁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잠깐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이렇게 차문을 잘 잠그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한 말일까요? 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한 말입니다. 당시 신고자가 불이 안 꺼지고 소리도 난다라고 설명했는데도 소방관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다니 이 불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출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기 오작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화재 신고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를 통해 접수됐는데요. 불이 안 꺼진다는 신고자의 말을 화재 감지기에 불빛이 안 꺼진다고 소방관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상황실은 이제 즉시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달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오작성으로 오판해가지고. 네, 더 황당한 건 해당 기기를 통해 신고가 보건복지부에도 접수됐다는 겁니다. 복지부도 소방에 출동을 문의했는데 이때도 기기 오작동이라 설명하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화재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동을 안 하는 동안 화재는 더 번졌을 것 같은데 신고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고 소방이 최초 신고 12분 뒤에야 출동했는데요. 신고자인 80대 여성은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신고는 이 골든타임이 생명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오판을 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들 징계는 받았습니까? 받긴 했는데요. 이 사망사고인 걸 감안했을 때 다소 약한 처분을 받아 논란입니다. 직접 신고를 접수받은 상황실 직원은 견책, 팀장은 주의 처분을 받은 건데요. 견책은 기록은 남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고 주의는 경고성 행정조치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징계도 없었던 건데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속도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빈 기자였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가스 수송 트럭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돼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차량 약 5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도로 위에 미끄러지자 뿌연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칠레 산티아고 북부의 고속도로에서 액화가스를 실은 트럭 한 대가 폭발한 겁니다. Pierde el control del camión, colisiona, choca con la barrera de contención y vuelca. A raíz de eso y del producto inflamable que él, ¿no es cierto?, transportaba, se produce una explosión.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대부분이 위독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uedó atrapada, otra gente que venía atrás de un bus empezó a escapar por los vidrios. Yo me cubrí con una barra New Jersey. Bueno, como pueden ver. 트럭을 덮친 불길은 인근 폐차장과 시멘트 공장에도 번져 50대가 넘는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9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폭발이 200m 반경까지 휩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트럭의 과속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어린아이를 포함해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하는 라마단 첫날이라서 이른 새벽부터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가스가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꺼내 올립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의 한 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어린아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13 अभी भी अंडर ट्रीटमेंट हैं और रेस्क्यू 1112 ने भी रिपोर्ट किया है कि एक जो है वो डिस्चार्ज किया जा चुका है वहां से और अभी तक जो है वो 16 डेड बॉडीज निकल चुकी हैं.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하는 라마단 첫날이었던 만큼 해 뜨기 전 식사를 준비하다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 가스 압력을 높이려고 쓰는 흡입기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자춤 공연이 한창인 태국의 한 사원. 그런데 사자탈 안에 있던 남성이 관람객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태국 중부 논타부리주에서 사자춤 공연단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경찰이 연쇄 절도범을 체포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2019년부터 불상과 부적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지명 수배된 상태였는데 훔친 물건을 되팔고 있다는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마약 복용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 앞으로 곰 3마리가 가로지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타호 호수 인근 스키장에 어미곰 1마리와 새끼곰 2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겨울잠에서 잠시 깨 이동하다 길을 잘못 든 걸로 보이는데 다행히 곰들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봄 이사철이 곧 다가오는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통틀어 전세가 한 건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배준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기름뉴타운의 한 아파트입니다. 1,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로 나온 물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단지들도 전세 매물이 없거나 한두 개뿐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갈 데가 없어 못 내놓는 거고 전세 내놓는 분들이 없고.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를 주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들까지 세를 주던 집을 팔려고 내놓자 벌어진 현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000여 개로 1년 전에 비해 10,000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등록된 물건을 집계한 수치로 2만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3년 새 처음입니다. 경기도도 전세 매물이 14,000여 개로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날이 풀리고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잠잠하던 전세 가격이 물건 부족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봄 이사철과 신혼부부 결혼 수요가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서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고요. 전세와 달리 매매는 다주택자 급매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며 상승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과천시는 1년 8개월 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몇 년 사이 빵값이 크게 올랐다 싶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밀가루 업체들이 6년간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기간 매출이 5조 8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대전시의 한 대형마트 빵 코너. 식빵부터 크림빵, 단팥빵까지 다양한 빵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몇 년 새 많이 뛰었습니다. 크림빵 3개 가격은 4,500원 정도입니다. 2,300원대였던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크기가 작아 먹기 편한 꿀호떡 가격도 같은 기간 60% 정도 높아졌습니다. 빵을 자주 먹는 편인데 오늘 오니까 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 원료인 밀가루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지만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한 의혹이 포착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6년 동안 가격과 거래처 공급 물량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5조 8천억 원에 달해 전원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요처를 상대로 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아무래도 좀 높게
이제 납품 가격을 높게 하자는 그런 담합이 있었다는 걸 보고 얼마 전 검찰 역시 담합 혐의로 밀가루 제조사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어 형사재판과 공정위 제재를 함께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안 쓰는 물건 중고로 팔아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도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뒤늦게 환불을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할까요? 이기옥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26살 이지민 씨는 얼마 전 중고 시계줄을 판매하다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착만 해봤을 정도로 새 상품에 가까웠지만 구매자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로 물건을 본 뒤 가져가 놓고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을 험하게 하면서 꼭 얼굴을 보면서 환불을 받아야겠다라고 좀 협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또 상당히 두렵고 우선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 환불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의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흠집 같은 사용감은 중고거래 특성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이렇게 액정에 불량이 있거나 버튼이 눌리지 않는 등 기능상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태를 보고 샀다면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확인 안 않았다라는 거는 구매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고 하자담보 책임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환불을 받기가 어렵죠.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에게 단순 변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판매자는 상품 상태에 대한 성실한 설명을 하고 구매자는 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 이교욱입니다. 흔히 약물 운전하면 마약이나 환각제를 떠올리기 쉬운데 감기약이나 여드름약처럼 쉽게 접하는 약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약이 위험한지 안정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차에 오르기 전 비틀거리던 운전자는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종강역에서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는 당시 종합감기약을 복용해 신체에서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44건, 2명이 죽고 68명이 다쳤습니다. 2년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지만 정작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운전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 성분 386종을 지정했습니다. 레벨 0 주의부터 레벨 3 운전 금지까지 4단계입니다. 약물별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도가 달라 이를 술을 마신 상태와 비교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차선을 얼마나 이탈했고 또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느린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차선 이탈을 하는 그 표준 편차가 있거든요. 레벨 2등급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할 만큼 운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야 흐림을 유발하는 점안액 제품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88, 근육이완제 클리담 등도 레벨 2 성분을 함유했습니다. 가장 높은 레벨 3은 면허 취소 수준,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만큼 운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코데원과 코프 시럽 등 감기약은 강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은 난폭 운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도 레벨 3 성분을 함유했습니다. 이 약은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피지선 말려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야맹증을 유발할 수 있고 터널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암 수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국내 마약류 처방의 21%를 차지한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성분도 레벨 3에 포함됐습니다. 뇌를 진정시키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험 약물을 지정하고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 성분 목록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보름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에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쫙 내려오고. 조선시대 비운의 임금 단종의 삶을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땅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입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청룡포에는 한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 흥행 이후 단종의 흔적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 영월로 몰리고 있습니다. 청룡포로 향하는 나룻배 선착장에는 긴 줄이 생겼고 단종이 머물던 단종 어소는 새로운 인증샷 핫플이 됐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돌아간 느낌이 들었고 또한 단종이 너무 어린 왕이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걸 느꼈어요. 진짜로 눈물이 날 정도로. 단종의 능인 장릉까지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영월 전체가 단종 답사 코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콘텐츠가 이 단종문화재에 녹아 있어서 영화의 감동을 단종문화재 때 그대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57년 유배지로 마을의 부흥을 빌었던 어흥도의 바람이 600년이 지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AI가 이제는 음악까지 작사, 작곡을 해냅니다. 오늘 같은 불금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정설민 기자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AI에게 불금에 어울리는 K-팝 음악을 요청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 느낌 so amazing. 한글 가사가 포함된 30초짜리 음악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음악 생성 AI 리리아 3입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도로, 소파 위 나른한 고양이, 색소폰을 부는 남성 등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해 줍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은 뒤 어울리는 음악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공기, cold air, 익숙한 거리, familiar street, 사람들 소리, sounds of people, 발걸음 따라, following my steps. 바로 명동거리라는 걸 알아보고 활기차면서도 낭만적인 곡을 만들어줍니다. 클래식과 포크, 록 등 다양한 장르로 작곡이 가능하고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인도어 등 8개 언어로 작사까지 해냅니다. Watermarked and identifiable as AI created. 구글은 특정 음악가를 모방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저작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AI를 통해 손쉽게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간 고유의 감성을 지켜내는 문제는 숙제가 될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공공기관 부패를 감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백지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 지난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펄쩍 뛰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MBN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의 인사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달 전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조작하고 성적 순위도 뒤바꿨던 겁니다. 금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충분 명단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명단도 없이 그냥 백지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당시 권익위는 반박 자료를 통해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투명하게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국회를 통해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근무평가위원회를 주재한 전 사무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7달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셈입니다. 끝까지 사법적 책임을 물어서
권익위가 스스로 지금부터는 이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N 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건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내 최대 골프 박람회인 매일경제 골프 엑스포가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말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엑스포에는 골프 장비와 의류 등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홍정민과 이동은 등 KLPGA 대표 프로들이 총출동해 팬사인회와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합니다. 밀라노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희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건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에 큰 힘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The first one is Yoon Young-won from the Republic of South Korea. IOC 선수위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가 쏟아지고 축하 악수가 이어집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후배의 쾌거에 꽃다발과 함께 힘껏 안아줍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던진 2,393표 중 1,176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윤적은 후보 11명 중 1위로 새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입장서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원윤종은 동계 강국인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 하지만 스켈레톤, 크로스컨트리,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을 섭렵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갔고 가장 먼저 이탈리아에 들어가 매일 12시간 넘게 선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역대 가장 넓게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원윤종은 밀라노와 리비뇨, 코르티나 등을 오가며 19일 동안 무려 2,000km를 가로질렀습니다. 문대성 전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이 된 원윤종은 2034년까지 8년간 스포츠 외교사절 역할을 합니다. 원윤종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김재열 빙산연맹 회장과 함께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외교력이 강해지고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WBC 대표팀이 삼성과의 첫 연습 경기에서 3대4로 졌습니다. 하지만 괴물타자 안현민이 첫 타석부터 호쾌한 홈런을 터뜨리면서 아쉬움을 날렸는데요. 2주 후 본 경기에서도 빵빵 터지길 기대할게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을 앞서며 날이 무척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오늘보다도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글피 사이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7도,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약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